당신 도윤을 죽였지? 68살 대기업 회장이 며느리를 향해 던진 이 한마디. 3년 동안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의 묘를 옮기려던 회장 앞에 갑자기 나타난 두 아이. 7살 여자아이와 6살 남자아이가 울며 외쳤습니다. 우리 아빠 무덤 옮기지 말라고! 할아버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죽은 아들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었다니.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아들. 하지만 폐차장에서 발견된 블랙박스가 모든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사고 직후 녹음된 여자의 목소리. 이제 끝났어.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50억의 보험금과 재산을 노린 완벽한 살인. 그리고 증거를 숨기기 위해 10억을 받고 공모한 비서. 할아버지는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며느리의 살인 음모와 버려진 손주들을 되찾은 할아버지의 처절한 진실 추적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복받은 이야기입니다. 구독하시면 복이 찾아오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오늘의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을 오후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어가는 4시쯤이었습니다. 천안 추모공원 입구에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남경수 68 청산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뒷좌석 문을 닫으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곳에 올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운전석에서 기사 2955가 내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하얀 국화 한 다발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경수는 재킷을 벗어 조수석에 던지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묘역 쪽을 바라봤습니다. 언덕 위 저 멀리 아들의 묘비가 보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들어드릴까요? 망구가 국화를 건넸지만 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들고 갈게. 경수는 국화를 받아들고 천천히 묘역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도윤. 35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떠나버린 아들. 그 빈자리는 3년이 지난 지금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묘비 앞에 다다른 경수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손으로 묘비 주변의 잔디를 쓸어내며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묘비가 평소보다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닦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별 생각 없이 국화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왔다. 경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국화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경수는 잠시 눈을 감고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환하게 웃던 모습, 회사 일로 고민하던 모습, 그 모든 게 이제는 추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언덕 위쪽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굴삭기 소리였습니다. 경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30분. 이장 작업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도윤의 묘를 청산그룹 선산으로 옮기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경수는 천천히 일어나 굴삭기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업자 몇 명이 묘역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삽과 곡괭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굴삭기 운전사가 시동을 걸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그만두세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묘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굴삭기 앞에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아이 1명, 남자아이 1명.
여자아이가 굴삭기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남자아이는 그 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옮기지 마세요.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당황해서 멈춰섰습니다. 굴삭기 운전사가 시동을 껐습니다. 경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자아이의 눈빛, 남자아이의 코끝 모양, 이마선, 모두 도윤과 똑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경수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여자아이가 경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무덤 그냥 두세요. 우리 여기 와서 아빠 보고 싶은데. 할아버지. 그 단어가 경수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남자아이가 계속 울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흐느꼈습니다. 망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그 역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이 도윤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말이 됩니까? 회장님, 저 아이들이 망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묘지관리사무소 쪽에서 한 할머니가 걸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박봉래 62, 이 묘역을 20년째 관리해온 관리인이었습니다. 봉래는 아이들을 보더니 경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 애들 아시는 애들인가요? 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래가 아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애들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와요. 묘 닦고 조화 정리하고 한참 앉아 있다 가죠. 벌써 3년째예요. 경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년? 매주? 봉래가 담배를 입에 물며 덧붙였습니다. 불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에 물고만 있었습니다.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산 사람들 비밀은 더 깊어지는 거죠. 그 한마디가 경수의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작은 손으로 묘비를 감싸 안았습니다. 남자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경수는 아이들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눈빛, 코, 인매. 하나하나가 도윤이었습니다. 망구가 조심스럽게 경수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수는 작업 반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작업 중지를 지시했습니다. 굴삭기 시동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묘역이 조용해졌습니다. 봉래가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여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남자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아이가 언덕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뒷모습이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자 경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망구가 황급히 물병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물 좀 드세요. 경수는 물병을 받았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 물병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봉래가 경수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회장님, 진실이라는 게 참 무섭죠.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언젠가는 드러나요. 하지만 급하게 파헤치면 다칠 수도 있어요. 경수는 봉래를 봤습니다. 봉래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곳을 지켜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돌려 아이들이 사라진 길을 봤습니다. 석양이 묘비 뒤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경수의 머릿속에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며느리 혜란이 울던 모습, 모든 게 진짜였을까요? 망구가 차 쪽으로 걸어가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돌아가시겠습니까? 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묘비만 봤습니다. 도윤의 이름이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남도윤. 그 글씨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복례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요. 하지만 그 진실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죠. 경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묘비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엔 국화가 아니라 질문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숨긴 게 뭐니?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저 아이들은 누구니? 석양이 완전히 지고 묘역의 그림자가 내렸습니다. 경수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망구가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복례는 관리소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사가 시작되는군요.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경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차로 걸어가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 강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식 나야. 경수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묘지에 온 아이들. 그 아이들 신원부터 파악해. 이름, 나이, 보호자, 사는 곳. 모든 걸 알아내. 전화를 끊고 경수는 차에 올랐습니다. 망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묘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의 묘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경수의 머릿속엔 아이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과 너무나 닮은 그 얼굴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망구는 말없이 운전했습니다. 경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세상은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수의 세계는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에 시작된 이 이상한 만남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청산그룹 본사 회장실. 새벽 6시였습니다. 경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엔 도윤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수는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그 얼굴 속에서 어제 본 아이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경수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실로 연결되는 버튼이었습니다. 태식 씨, 지금 당장 회장실로 와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30분 후 강태식 45위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평소보다 일찍 온 탓인지 넥타이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태식은 경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경수는 책상 위 메모지를 태식에게 건넸습니다. 천안 추모공원. 어제 그곳에서 아이들을 봤어요. 2명, 여자아이 1명, 남자아이 1명. 도윤이 묘 앞에서 울고 있더군요. 태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이요? 그래요. 그 아이들이 도윤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묘지 관리인 말로는 3년째 매주 와서 묘를 닦고 간다던데. 경수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태식은 메모지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날짜, 시간, 묘지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신원 파악부터 해요. 이름, 나이, 보호자, 사는 곳. 뭐든 알아낼 수 있는 건 다 알아내요.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태식이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경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정말 도윤의 아이들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일까요? 하지만 그 눈빛, 그 얼굴,
장난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됐습니다. 경수는 직무를 보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펼쳐놓았지만 한 줄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태식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올라가요. 10분 후 태식이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경수는 서류 봉투를 받아 뜯었습니다. 첫 장에 아이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컬러 증명사진이었습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어제 본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남서연, 7살, 남민준, 6살, 보호자 없음, 현재 거주지는. 태식이 말을 멈췄습니다. 경수가 서류를 넘기며 직접 읽었습니다. 한빛 보육원? 경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보육원 기록에 따르면 3년 전 봄 한 여자가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고 연락처만 남기고 사라졌다고 하네요. 연락처는 현재 사용 불가입니다. 폐기된 번호예요. 경수는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육원장 김순자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들에게 이모가 꼭 다시 온다고 했다. 성이 남씨네요.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과 같은 성입니다. 경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서류를 더 넘겼습니다. 묘지 방문 기록이 나왔습니다. 천안 추모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자료였습니다. 지난 3년간 매주 토요일마다 빠짐없이 왔다고 합니다. 박봉래 관리인이 기록해뒀습니다. 아이들은 묘비를 닦고 조화를 정리하고 30분쯤 앉아있다가 떠났다고 하네요. 경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햇빛이 빌딩들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수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며느리, 혜란이는 조사했어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혜란, 도윤의 아내. 3년 전 사고 이후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여자.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까요? 조사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혜란이가 눈치채선 안 돼요. 알겠습니다. 태식이 나가려 할 때 경수가 다시 불렀습니다. 태식 씨. 네, 회장님. 3년 전 도윤이 사고 나기 전에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태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셨어요.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이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저녁 7시 경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남동 대저택 넓은 거실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윤의 방 앞에 섰습니다. 3년째 그대로 두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도윤이 마지막으로 나간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경수는 천천히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윤의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경수는 다이어리를 꺼내 펼쳤습니다. 도윤의 필체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회사 일정, 미팅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경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경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께 할 말이 있다.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경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할 말이 있었다고? 무슨 말을?
왜 하지 않았을까요? 경수는 다이어리를 덮고 책상을 둘러봤습니다. 도윤이 앉아서 이 글을 썼을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썼을까요?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밤 10시 경수는 침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수는 혼자였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아이들, 도윤의 마지막 메시지, 해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태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란의 행적도 조사해요.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은행 거래 내역, 보험금 모든 것. 메시지를 보내고 경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세상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경수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수는 다시 묘지로 향했습니다. 망구가 운전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망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 아이들이 도련님 자식일까요? 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봤습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복례가 관리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왔어요. 저 애들. 경수는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도윤의 묘 앞에 서연과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작은 수건으로 묘비를 닦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조화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나무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의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해온 일처럼 익숙했습니다. 서연이 묘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언제 와요? 민준도 따라했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 왔어요. 경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 아이들이 진짜 도윤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10분 후 아이들이 일어섰습니다. 손을 잡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경수는 나무 뒤에서 나와 묘 앞으로 갔습니다. 묘비가 반짝였습니다. 방금 닦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조화도 새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경수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의 손길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례가 걸어왔습니다. 경수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담배를 꺼냈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에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 애들 매주 와요. 비 오나 눈 오나 한 번도 안 빠졌어요. 3년째. 경수는 복례를 받습니다. 저 아이들 정말 도윤이 자식일까요? 복례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 애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산 사람은 비밀이 많죠. 혹시 며느리 쪽은 알아보셨어요?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에요. 조심하세요. 진실이라는 게 때론 칼이 돼요. 누군가를 베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베기도 하죠. 복례가 일어섰습니다. 경수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며 망구에게 부탁했습니다. 망구 씨, 복례 씨한테 부탁해요. 저 아이들 오면 내게 연락해달라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로 돌아가는 경수의 뒷모습이 묘지 그림자에 섞였습니다. 석양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경수의 마음엔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무성한 나무로 자라날 것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경수는 집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남동 대저택 지하에 있는 창고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경수는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물건들이네. 경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3년 전 사고 후 급하게 정리해둔 유품 상자들이었습니다. 옷가지, 서류, 책들이 무질서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경수는 먼지를 털어내며 상자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의 흔적들이 여기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 경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낡은 배낭이 보였습니다. 도윤이 대학 시절 쓰던 배낭이었습니다. 검은색 등산용 배낭. 여기저기 해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경수는 배낭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배낭 안에서 낡은 노트가 나왔습니다. 표지에 아무 표시도 없는 평범한 노트였습니다. 경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도윤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사고 나기 2달 전이었습니다. 경수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일상적인 기록이었습니다. 회사 업무, 저녁 약속, 운동 계획. 하지만 중간쯤 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따라온다. 경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일주일째다. 검은색 세단. 번호판은 확인 못했다. 회사 주차장에서도 봤다. 누군가 차 안에 앉아 있었다. 경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윤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겁니까? 왜? 누가? 경수는 계속 읽었습니다. 오늘도 그 차를 봤다. 집 앞에까지 왔다. 얼굴은 안 보였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 경수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 기록이었습니다. 내일 아버지를 뵙기로 했다. 다 말씀드려야겠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쓴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물에 젖어 번진 것 같았습니다. 강, 단 한 글자. 경수는 그 글자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강, 무슨 의미일까요? 강태식? 비서 태식의 성이 강씨였습니다. 아니, 섣부른 판단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싹 텄습니다. 경수는 노트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습니다. 행간에서 도윤의 불안과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감당하려 했을까요? 경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식 씨, 내일 아침 일찍 만나요. 8시. 회장실로.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내일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경수는 노트를 다시 봤습니다. 강. 이 한 글자가 모든 것의 열쇠일지도 몰랐습니다. 밤 11시, 경수는 침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노트를 옆에 두고 천장을 봤습니다. 도윤의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도윤을 제거하려 했다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노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경수는 일찍 회장실에 나왔습니다. 오전 7시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노트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8시, 태식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지금 경수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경수는 태식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태식의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경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식 씨, 3년 전 도윤이 사고 나기 전에 특이한 점 없었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태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평소와 같았어요. 경수는 노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해란 조사는 어떻게 됐어요? 태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경수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금과 재산 일부를 받았습니다. 총 50억 정도입니다. 경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50억? 그리고 사고 석 달 후에 강남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30억짜리 아파트예요. 현금으로 샀습니다. 태식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고급 외제차도 샀습니다. 벤츠 S클래스 1억 5천이요. 경수는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해란의 소비 패턴이 수상했습니다. 사고 전엔 검소하게 살았는데 사고 후 갑자기 생활 수준이 급상승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돈이 물쓰듯 나갔습니다. 보험금과 재산 때문일 겁니다. 태식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경수는 태식의 눈을 봤습니다. 태식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경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해란의 통화 기록도 알아봐요. 3년 전 사고 전후로 누구랑 통화했는지, 문자는 누구랑 주고받았는지. 태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수는 그 망설임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하지만 확실하게 해요. 태식이 나갔습니다. 경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글자가 경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경수는 다시 묘지로 갔습니다. 망구가 운전했습니다. 차 안에서 망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경수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만 봤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복례가 관리소 앞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수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수는 복례에게 다가갔습니다. 복례 씨, 우리 비서 강태식이라고 아세요? 복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잘 모르는데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경수는 도윤의 묘로 향했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화를 놓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무서워했던 게 뭐니? 누가 너를 따라다녔니?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복례가 걸어왔습니다. 경수 옆에 섰습니다.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회장님, 죽은 사람 때문에 사는 사람이 병들면 안 돼요. 경수는 복례를 봤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죠.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해요. 하지만 진실이라는 게 때론 독이 돼요. 알고 나면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경수는 복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태식 씨 말인데요. 그 사람 착한 양반이에요. 15년 동안 회장님 모셨잖아요. 쓸데없는 의심은 병돼요. 복례의 말이 경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쓸데없는 의심? 하지만 노트에 적힌 강자는 무엇입니까? 경수는 일어섰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며 뒤돌아봤습니다. 석양이 묘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이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망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수는 뒷좌석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다시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경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망구 씨, 네, 회장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망구는 백미러로 경수를 봤습니다. 글쎄요. 죽음 아닐까요? 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배신이에요.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게 제일 무섭죠. 차가 고속도로로 들어섰습니다. 석양이 차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경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태식? 15년을 함께한 사람. 과연 그를 의심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도윤의 노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수는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경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경수는 한빛 보육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작은 놀이터. 경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 안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도윤의 아이들일지도 모를 그 아이들이. 망구가 차에서 기다린다고 했지만 경수는 혼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철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 보육원장 김순자 58가 마중 나왔습니다. 경수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명함을 받아들고 눈이 커졌습니다. 청상그룹 회장님이시라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서연, 남민준. 그 두 아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순자는 당황하며 경수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낡은 책상 하나, 의자 2개, 서류 캐비닛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경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3년 전 기록이었습니다. 3년 전 4월 한 여자가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신분증은 안 보여줬고 연락처만 남기고 갔죠. 어떤 여자였습니까?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키가 크고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렸어요. 경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해란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이모가 꼭 다시 온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 한 번도 안 왔죠. 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특히 민준이는 한 달 내내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이모를 찾는다고 울고 정말 힘들었어요. 경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아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순자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놀이터에 있을 거예요. 경수는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그네, 미끄럼틀, 모래밭, 그리고 구석 벤치에 앉아있는 두 아이, 서연과 민준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지만 이 둘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경수는 사무실을 나와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망구가 뒤따라왔습니다. 경수 옆에 섰습니다. 경수가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들, 정말 도윤이 자식일까요? 망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봤습니다. 경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수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준도 경수를 봤습니다. 두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수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또 무덤 옮기러 오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희를 보러 왔어. 민준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수는 당황했습니다. 민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모가 우리 버렸어요. 다시 안 와요. 우리 나쁜 애들이에요? 경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서연이 민준을 안으며 달랬습니다. 울지 마. 우리 나쁜 애 아니야. 하지만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경수는 손을 뻗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도윤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망구가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초코 좋아해? 아니면 딸기? 망구가 웃으며 물었지만 아이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탕을 받아들었습니다. 경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 묘지에 자주 가니?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마다 가요. 아빠 보고 싶어서요.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정말 남도윤이니?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가 그랬어요. 아빠 이름은 남도윤이래요.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이모가 사진도 보여줬어요. 아빠 엄청 잘생겼어요. 경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 이모가 누구입니까? 어떤 이모인데?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쁜 이모예요. 근데 무서워요. 화내면 엄청 무서워요. 경수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다가왔습니다. 경수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 애들 너무 외로워해요. 친구도 잘 못 사귀고 밤마다 악몽 꿔요. 아빠 찾는다고 울고. 경수는 순자를 봤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보육원 환경이 열악해서요.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저 애들한테 필요한 건 가족이에요.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경수는 아이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서연과 민준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올게. 꼭 약속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수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뭐든 도와드릴게요. 순자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놀이터를 나서는 경수의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망구가 따라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망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애들 도련님을 많이 닮았어요. 경수가 말했습니다. 내 손자야. 확신은 없지만 내 손자가 맞아. 망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의 보육원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경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경수도 손을 들었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경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망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보육원장한테 들었는데요. 뭐요? 그날 그 여자가 차 문도 안 잠그고 그냥 가버렸대요. 급하게 도망가듯이요. 경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망구를 봤습니다. 보육원장 말이 뭐가 무서웠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내려놓자마자 차 시동 걸고 막 달려나갔대요.
경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혜란, 그녀가 뭘 숨기고 있는 겁니까? 회사로 돌아가는 길, 경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혜란의 통화 기록 빨리 확보하세요. 그리고 DNA 검사 준비해요. 아이들과 도윤의 유전자 대조. 메시지를 보내고 경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차가 청상그룹 본사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경수는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태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방금 메시지 받았습니다. DNA 검사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괜찮아요. 확실하게 해요. 그리고 혜란 씨 통화 기록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경수는 그걸 느꼈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태식 씨. 전화를 끊고 경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비밀을 안고 경수도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경수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책상이 도윤의 사진을 봤습니다. 경수는 사진을 집어들고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내가 남긴 아이들. 내가 지켜줄게. 약속한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그림자가 회장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경수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진실을 향한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경수는 모든 것을 바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목요일 저녁 8시, 경수는 회장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놓았지만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아이들 얼굴뿐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경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경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태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금 당장 만나 뵙겠습니다. 급합니다. 지금? 네. 지금 회장실로 올라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수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30분 후 태식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경수는 태식을 봤습니다. 태식 씨, 무슨 일입니까? 태식이 USB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뭔데요? 태식이 숨을 고르며 설명했습니다. 폐차장 사장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장기 보관 차량을 정리하다가 도련님 차를 발견했다고요. 경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도윤의 차. 3년 전 사고 차량이에요. 경찰 조사 끝나고 폐차장에 그대로 방치됐던 거예요. 사장이 차 안을 청소하다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찾았습니다. 경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블랙박스? 네. 조수석 밑에 떨어져 있었대요. 경찰도 못 찾은 거예요. 경수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USB였지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태식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경수와 태식이 화면을 똑바로 봤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비 오는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날짜가 표시됐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사고 당일이었습니다. 도윤의 차 내부 영상이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도윤의 손이 보였습니다.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손, 3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영상 3분 지점,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발신자가 표시됐습니다. 정혜란. 도윤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운전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또 혜란이었습니다. 도윤이 이번엔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혜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디야? 빨리 와. 급해.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가는 중이야. 근데 비가 너무 와서. 혜란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 무조건 빨리 와. 중요한 얘기 있다고. 안 오면 후회할 거야.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혜란의 목소리. 너무나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영상 5분 지점. 빗줄기가 더 거세졌습니다. 도윤의 차가 속도를 냈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주오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밝은 불빛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이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화면이 요동쳤습니다. 비명소리, 충격음, 그리고 화면이 끊겼습니다. 경수는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태식이 영상을 되감았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경수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놓친 게 있을까요? 태식이 영상을 일시정지했습니다. 사고 직전 프레임이었습니다. 화면 구석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태식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검은 우산 아래 서 있는 여자의 실루엣이었습니다. 거리 가로등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경수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여자의 옷차림, 헤어스타일, 키, 혜란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저 여자, 혜란이에요.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저녁 혜란 씨가 도련님한테 전화를 3번 걸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후 10분 뒤에 사고가 났어요. 경수는 기록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상을 봤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태식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이건 사고 직후 녹음된 거예요. 블랙박스가 충격 후에도 30초 정도 더 녹음했나 봐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많았습니다. 빗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 이제 끝났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경수는 스피커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혜란의 목소리였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경수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도윤이 누군가에게 불려나갔습니다. 혜란에게. 그리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회장님, 태식이 경수를 붙잡았습니다. 경수가 비틀거렸습니다. 물 좀 드세요. 태식이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경수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물이 흘렀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증거예요. 혜란 씨가 도련님을. 경수가 태식의 말을 끊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해요. 혜란의 의도를 명확히 밝혀야 해요. 왜 그랬는지, 누구와 공모했는지. 태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혜란 씨 은행 거래 내역, 보험금 수령 기록,
모든 걸 조사하겠습니다. 경수는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갔습니다.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수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니? 혜란이가 왜 너를 불러냈니? 경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태식이 USB를 챙겼습니다. 회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경수가 돌아서서 태식을 봤습니다. 안전한 곳에 보관해요. 그리고 혜란을 더 파고들어요. 은행거래, 보험금, 통화기록, 문자 메시지, 모든 것 알겠습니다. 태식이 나가려 할 때 경수가 다시 불렀습니다. 태식 씨, 네, 회장님. 3년 동안 이걸 몰랐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경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태식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경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경수는 책상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날, 활짝 웃으며 회사로 출근하던 모습.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수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1번, 2번, 미안하다, 도윤아. 아빠가 몰랐어.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경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먹을 계속 쳤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밤 11시, 경수는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망구가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수가 차에 타자 망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차가 한남동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혜란에게 내일 만나요. 오전 10시 회장실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수는 2층 도윤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도윤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수는 베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줄게.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모두 밝혀낼 거야. 약속한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경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일까요? 저기서 아빠를 보고 있을까요? 경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혜란을 만나면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진실의 무게가 경수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금요일 아침 7시 경수는 회장실에서 혜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약속이었지만 경수는 일찍 나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블랙박스 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혜란의 목소리, 사고 현장에 서 있던 그 실루엣,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책상 위엔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수는 USB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USB였지만 도윤의 마지막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실의 조각이었습니다. 8시 30분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알렸습니다. 회장님, 강태식 이사님이 급히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경수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태식은 평소 약속 없이 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요.
문이 열렸습니다. 태식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태식이 문을 닫고 경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경수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식을 봤습니다. 태식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도 파르르 떨렸습니다. 경수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터졌습니다. 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경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보고서 조작은 제가 했습니다. 3년 전 도련님 사고 보고서요. 경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고서 조작? 태식이? 무슨 소리예요?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조사 보고서에 누락된 내용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혜란 씨 쪽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경수는 책상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한 사람,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배신자였습니다. 얼마를 받았어요? 경수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10억? 10억을 받았습니다. 태식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경수는 태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까지 날 배신했어? 15년이야. 15년을 함께 일했는데. 경수가 소리쳤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왜 그랬어? 경수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였습니다. 빚이 있었습니다. 딸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은행에서 대출도 안 나오고 혜란 씨가 돈을 제시했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수는 태식을 밀쳤습니다. 태식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경수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돈 때문에? 도윤이가 죽었는데 돈 때문에 배신한 거야? 경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식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경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경수가 물었습니다. 자수하려고 준비한 진술서입니다. 그리고 혜란 씨와 제 거래 증거들이요. 계좌 이체 내역,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모두 있습니다. 경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뜯어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보였습니다. 3년 전 10억이 태식 계좌로 들어간 기록, 통화 녹음 파일, 혜란과 태식이 주고받은 대화, 문자 메시지, 모두 공모를 입증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경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혜란은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보험금과 재산 때문입니다. 도련님이 살아계시면 이혼하려고 했대요. 그러면 재산 분할로 절반밖에 못 받으니까요. 하지만 사고로 돌아가시면 전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경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혜란이 도윤을 죽였습니다. 돈 때문에, 그것도 전부 다 가지기 위해. 도윤이는 알고 있었나요? 경수가 물었습니다. 네, 알고 계셨어요.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혜란 씨가 이상하다고, 자꾸 돈 얘기를 한다고, 아이들을 어딘가 보내려고 한다고 걱정하셨어요. 경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이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윤이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만약 본인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을 꼭 회장님께 데려다 달라고 태식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전 배신했습니다. 돈을 받고 도련님을 버렸어요. 제 때문에 도련님이 돌아가셨어요. 태식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경수는 태식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경찰에 자수하겠습니다. 제 죄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태식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아이들만은, 서연이와 민준이만은 지켜주세요. 그게 도련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아이들은 내가 지킬 거예요. 하지만 당신 죄는 당신이 받아야 해요. 경수가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갔습니다. 서울 아침 풍경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경수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가요. 내가 변호사 선임해 줄게요. 하지만 혜란도 반드시 처벌받게 할 거예요. 태식이 일어섰습니다. 경수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태식이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경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아들은 죽었고 비서는 배신자였고 며느리는 살인자였습니다. 경수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경수의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알렸습니다. 회장님, 정혜란 씨가 도착하셨습니다. 경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요. 경수는 서류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USB도 함께, 그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결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혜란 37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하이힐, 화장이 진했습니다.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부르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혜란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경수는 혜란을 봤습니다. 차갑게, 오래 봤습니다. 앉아요. 혜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았습니다. 여유로웠습니다. 경수는 혜란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혜란이 불편해했습니다. 아버님, 왜 그렇게 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경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도윤을 죽였지? 혜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경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혜란이 USB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게 뭔데요? 혜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경수가 말했습니다. 블랙박스야. 그날 밤 전부 녹화됐어. 당신이 전화한 거, 도윤을 불러낸 거, 사고 현장에 서 있던 거, 그리고 사고 후에 한 말까지. 혜란은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앉았습니다. 게임 끝났어, 혜란 씨. 경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혜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심판만 남았습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후 2시였습니다. 경수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엔 망구가 있었습니다.
뒤쪽엔 복례도 와 있었습니다. 보육원장 순자도 보였습니다. 오늘은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재판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이 뒤쪽에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청상그룹 회장의 며느리가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도 앉았습니다. 경수는 앞쪽 피고인석을 봤습니다. 정혜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3개월 전의 여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푸석한 머리,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건 번호 2025고압 321호, 피고인 정혜란에 대한 살인 교사, 보험 사기, 아동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 남도윤을 고의로 사고 유발 상황에 노출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보험금 편취 목적이 명백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통화 기록, 공모자, 강태식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혜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변호인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혜란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 남서연, 남민준을 보육원에 유기했습니다. 양육 의무를 방기하고 재산과 보험금을 독차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경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며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 정혜란에게 살인 교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했습니다. 혜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변호인이 혜란을 붙잡았습니다. 판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어서 관련 사건, 아동친권 및 후견인 지정권을 선고하겠습니다. 피보호자 남서연, 남민준에 대한 법정 후견인 선정 사건입니다. 경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피보호자들은 친모 정혜란에 의해 보육원에 유기되었고 3년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친조부 남경수는 피보호자들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의지와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보호자 남서연, 남민준의 법정 후견인을 친조부 남경수로 지정합니다. 경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망구가 경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복례가 뒤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정혜란의 친권은 영구 박탈합니다. 피보호자들과의 접촉도 금지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선고 종료.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혜란이 법정 밖으로 호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공허했습니다. 경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아, 이제 됐니? 내 원수를 갚았어. 내 아이들을 지킬게. 법정을 나서는 경수. 복도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이크들이 경수 앞에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판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손자들과는 언제 만나십니까? 정혜란과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기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손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경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망구가 기자들을 막았습니다. 경수를 에스코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복례가 따라왔습니다. 경수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잘하셨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층 로비.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려요. 서연이와 민준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들은 어때요? 경수가 물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회장님을 오늘 오신다고 했더니 아침부터 계속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경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지금 바로 갑시다. 보육원으로. 망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가지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을 나섰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바람이 산들거렸습니다. 경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도윤아, 이제 됐지? 내 아이들, 내가 잘 키울게. 약속한다. 경수의 목소리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수가 탔습니다. 복례도 함께 탔습니다. 망구가 운전했습니다.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30분 후 보육원 도착. 경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순자가 먼저 와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경수를 반겼습니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수를 보자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경수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경수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경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민준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할아버지랑 같이 살자.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요? 진짜로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야. 이제 우리 가족이야. 민준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안 버리시죠? 경수는 민준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절대 안 버려. 할아버지가 너희를 평생 지켜줄게. 약속한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뛰어다녔습니다. 망구가 웃었습니다. 복례도 웃었습니다.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수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경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복례가 경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뼉을 쳤습니다. 회장님, 이제 묘비 옮길 필요 없겠네요. 경수가 물었습니다. 왜요? 복례가 웃었습니다. 마음의 묘비가 벌써 바뀌었잖아요. 도윤 씨는 이제 회장님 마음속에 그리고 저 아이들 안에 살아계세요. 돌묘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경수는 복례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윤은 이제 경수의 마음속에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안에 살아있었습니다. 더 이상 묘비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망구가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아이들 짐을 실었습니다. 작은 가방 2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경수는 가방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순자가 아이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잘가 서연아, 민준아. 행복하게 살아.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해. 아이들이 순자를 안았습니다. 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순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경수도 순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셔서요. 차에 탔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경수가 중간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경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망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보육원이 멀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경수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행복하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차가 서울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지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윤아, 고맙다. 내가 남긴 선물, 소중히 키울게. 경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6개월 후 가을이었습니다. 경수는 한남동 집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망구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경수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커피 드세요. 오늘 묘지 가시죠? 그래요. 아이들이랑 같이 가야죠. 경수는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후 3시 경수와 아이들이 차에 탔습니다. 망구가 운전했습니다. 천안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경수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많이 밝아졌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매일 웃었습니다. 학교도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2학년, 민주는 1학년. 친구도 많이 생겼습니다. 경수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아침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회사 일은 줄였습니다. 아이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1시간 후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경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이들도 내렸습니다. 서연이 국화한 다발을 들었습니다. 민주는 작은 삽을 들었습니다. 묘비 청소용이었습니다. 언덕을 올랐습니다. 도윤의 묘가 보였습니다. 경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앞서갔습니다. 뛰어갔습니다. 묘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무릎을 꿇고 묘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민준도 함께 닦았습니다. 경수는 뒤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의 손길이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경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0분 후 아이들이 국화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묘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빠, 우리 잘 지내요.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주세요. 학교도 재미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 왔어요. 보고 싶어요. 민준도 따라했습니다. 경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복례가 언덕 아래에서 걸어왔습니다. 경수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례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을 봤습니다. 어머, 애들 많이 컸네요. 살도 올랐고 얼굴도 환해졌어요. 복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복례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복례가 경수 옆에 섰습니다. 담배를 꺼냈습니다. 여전히 불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에 물었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참 좋아지셨어요. 아이들 덕분이죠? 그럼요. 저 애들이 제 삶의 전부예요. 경수가 대답했습니다. 복례가 묘비를 받습니다. 도윤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자식들이 행복하니까요.
경수는 묘비를 봤습니다. 도윤의 이름이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남도윤. 경수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윤아, 내 아이들 잘 키우고 있어. 걱정하지 마. 경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이들이 언덕을 뛰어다녔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경수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조심해. 넘어지면 안 돼. 네, 할아버지.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망구가 차에서 돗자리를 가져왔습니다. 언덕에 폈습니다. 경수와 복례가 앉았습니다. 아이들도 왔습니다. 다 같이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서연이 경수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천국에서 행복해요? 경수는 서연을 봤습니다. 당연하지. 너희가 행복하니까 아빠도 행복해.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정말 좋아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경수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너희가 정말 좋아. 너희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행복해. 아이들이 경수를 안았습니다. 경수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도윤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복례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관리소 문 잠가야 해요. 복례가 아이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잘 자라라, 얘들아.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해. 네,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례가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경수는 복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저 할머니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죽은 자보다 산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경수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중요했습니다. 석양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경수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아빠한테 인사하고. 아이들이 묘비 앞에 섰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아빠, 다음에 또 올게요. 사랑해요. 서연과 민준이 함께 말했습니다. 경수도 묘비 앞에 섰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도윤아, 고맙다. 내 아이들, 내가 잘 키울게. 사랑은 죄가 아니었어. 너는 옳았어.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망구가 돗자리를 챙겼습니다. 경수와 아이들이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경수가 가운데, 양옆에 서연과 민준.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창밖을 봤습니다. 묘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아빠. 경수도 창밖을 봤습니다. 묘지가 석양에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망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경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망구가 백미러로 경수를 봤습니다. 회장님, 이제 진짜 웃으셔도 되죠? 망구가 물었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됐어요. 정말로.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석양이 차 안을 비쳤습니다. 경수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서연이 잠들었습니다. 민준도 잠들었습니다. 경수는 아이들에게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경수는 별을 세었습니다. 도윤아, 저기 있니? 경수는 손을 들어 하늘을 향했습니다. 도윤도 보고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수가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다 왔어. 일어나. 아이들이 눈을 떴습니다. 하품을 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경수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였습니다. 아이들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경수는 웃었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이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수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경수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망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저 들어가 봐도 될까요? 그래요. 오늘 수고했어요. 망구가 나갔습니다. 경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위층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경수는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우리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는 정말 좋은 선물을 남겼어. 경수는 일어났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들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경수가 다가갔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아이들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잘 자라, 얘들아. 할아버지가 사랑해. 할아버지도 사랑해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도윤의 방 문을 봤습니다. 경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도윤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도윤의 미소가 환했습니다. 경수는 사진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나는 다시 살게 됐어. 내 아이들이 내게 삶의 의미를 줬어. 이제 나는 행복해. 경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밤 11시 경수는 침실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고통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경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평온하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경수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경수는 꿈을 꿨습니다.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잘했다고. 경수도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수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경수는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깨우러 갔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아이들을 배웅했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학교로 갔습니다. 손을 흔들며 갔습니다. 경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경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경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경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도윤아, 고맙다. 내가 남긴 사랑 덕분에 나는 다시 살게 됐어. 이제 나는 할아버지로 살겠어. 내 아이들의 할아버지로. 그리고 행복하게 살겠어. 약속한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경수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희망과 함께 경수와 서연, 민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함께 밥을 먹고 학교에 가고 저녁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 그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남았습니다. 두 아이를 통해
그리고 경수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사랑은 시간을 넘어 계속된다는 걸 경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헤라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치르고 있습니다. 돈과 욕심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감옥이니까요. 경수는 그저 앞만 보며 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강태식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받았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컸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 용기를 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용기. 그 용기가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박복래. 묘지를 지키는 할머니는 오늘도 그곳에 서 있습니다.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은 붙이지 않은 채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묵묵히 지켜보며 때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하며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계속된다는 것을. 이망구도 여전히 경수 곁에 있습니다. 말없이 지켜보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건네며 그의 존재가 경수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가족의 소중함? 진실의 힘? 아니면 용서와 화해의 의미? 우리는 살면서 많은 비밀과 거짓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아프더라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경수는 아들을 잃었지만 손주들을 얻었습니다. 슬픔 속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입니다.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고 이별이 있으면 만남이 있습니다. 서영과 민주는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빠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빠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할아버지가 평생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있다면 오늘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으니까요. 만약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여러분이라면 경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